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임혜숙과 노형욱 등 장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혈전증 우려로 접종이 중단된 30살 미만도 1차 접종을 받았다면 본인 판단에 따라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7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무증상 가능성이 큰 젊은 층 감염과 함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늘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전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2살배기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는 사형,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이틀째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는 오늘 절정을 이룬 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지 27일 만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총리 인준 처리에 이어서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이 찬성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전원 퇴장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딴지 걸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심조차 내팽개쳤고 거대 여당의 폭거가 다시 시작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하명에 충실하게 무책임한 폭주기관차에 합승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숫자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의사진행만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아니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간사님 의사진행 우리는 채택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2차례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박준현 전 장관 후보자 사퇴로 힘을 얻은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과 청문 보고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고 길었던 청문 정국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은 모두 31명이 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부인의 도자기 국내 반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과와 해명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일할 당시 부인이 다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해당 도자기 장식품들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으며 카페를 열고 불법 판매했다는 의혹입니다. 김부겸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따지겠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 역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마당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강행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만 독선 협치 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예고했고 인사권자에게 직접 묻겠다면서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여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는 당내 일부 의견은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에 묻혔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심을 충분히 수용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고 다음 주엔 대통령 순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총리 자리를 더 비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코로나 분단 와중에 하루가 중요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이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까? 또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청문회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청문 정국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당장 국회 운영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월 국회 일정도 못 잡은 상태여서 손실보상법과 이사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는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의사 일정을 계속 거부하며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경우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전국 경색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여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전국회법과 향후 당청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부동산 대책과 백신 수급 상황,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엔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관련 수사를 막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출국금지 요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에 대해 수사 무마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전 검찰국장이 전화를 건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외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당시 어떤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던 이규원 검사가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 행정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광철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윤대진 전 국장에게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이에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안양지청이 수사 중단 직전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는데 박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사실상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사건 처리 방향을 지켜보며 조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에 대해서 관한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검장의 징계나 직무 배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며 쉽게 결론낼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한다며 관한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이 면직과 정직 사유에 해당해서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 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검의 감찰 징계 여부 검토는 이 지검장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강북구 PC방에 이어서 강남구에서도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도 군포 영어학원에서도 20여 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PC방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이곳을 방문한 손님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2명이 됐습니다. 이용자 17명과 그 가족 10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이용자들이 긴 시간 머물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흡연실 등에서는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고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확진된 강남 구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도 제외돼 있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큰 만큼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과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감염자는 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인근 PC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밀접 접촉자 파악이 구분이. 이 시설 내에서의 노출 기간 강도가 상당히 지속돼 있고 반복적으로 폭로됐을 거라고. 학생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군포에 있는 영어학원에서는 지난 11일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로 학생 17명을 비롯해 모두 24명이 감염돼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선 2명이 추가돼 최소 23명이 확진됐고 같은 지역 학원에서도 4명이 추가돼 서울에서만 모두 28명이 확진돼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에 있는 노인 돌봄시설에서 7명이, 동대문구에 있는 직장에선 15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은 서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 교회 2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나이트클럽발 감염이 확산한 순천시와 광양시는 거리 두기 단계를 급히 상향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 책상과 공기청정기, 전등 스위치 등 14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대전시는 이 교회에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교인들이 매일 모여 예배와 모임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관에게 교인 수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교인이 8명 정도라고 진술했지만 CCTV 조사 결과 40명이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을 매개로 대덕구 다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에 주목하고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2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그런 양상이 보여가지고 저희가 관련성이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전남 순천 나이트클럽 집단 감염도 우후죽순 번지고 있습니다. 순천을 넘어 같은 생활권인 광양과 곡성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는 상황. 순천시와 광양시는 비상 상황으로 판단해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고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동일 생활권인 인근 지역 감염 상황과 겹쳐 우리시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직원이 잇따라 확진돼 긴급 폐쇄됐던 충남 천안시청은 소독을 마치고 하루 만에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6개 부서 직원 120명은 자가격리했고 다른 부서 직원들도 추가 확산에 대비해 반씩 재택근무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427명, 비수도권에서 258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7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혈전 생성 우려로 접종이 중단됐던 30살 미만도 이번 대상에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부작용 우려가 여전한 데다 군과 경찰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원 종사자 27살 진영욱 씨.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지만 2차 접종을 앞두고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가 혈전 우려 때문에 30살 미만 접종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맞기엔 불안한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몸 상태는 좀 어떤지 걱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혈전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11주 뒤 다시 백신을 맞아야 정상적으로 항원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2차 접종을 받게 될 30살 미만 대상자는 13만 5천여 명이 넘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1차 때 증상이 없었다 해도 2차 접종에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접종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백신 2차를 받긴 맞아야 하니까 1차 때 좀 이상 반응이 심했던 분들은 2차 안 받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정부의 엇갈린 대응도 불안을 키웠습니다. 애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30살 미만 군인과 경찰관들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자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서 더욱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당황을 했죠. 그쪽에서는 화이자를 맞는데 저희한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정부는 1차 접종 때 이상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2차 접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차는 1차보다 이상 반응의 발생 빈도도 더욱 줄어든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마 2차 접종까지 모두 다 완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 예약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0살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이 일주일째 진행 중인데 예약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기저질환을 앓는 분들이 이상 반응을 우려해서 예약을 망설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만 7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은 지난 6일 시작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률은 51.7%로 절반 정도만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도 사흘이 지났는데 38%가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마감일인 다음 달 3일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75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접종 동의율 86%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 연령층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유인책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대책도 물론 있겠고요. 정부의 백신 접종 설명회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전문가들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저질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은 금기가 되는 기저질환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일수록 전문가들은 또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소문은 명백히 조작된 정보라며 백신과 치매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접종해서 60대 이상 고령자가 이상 반응을 신고한 예는 0.2%에 불과하다며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60대 이상 접종자의 99.8%는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이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상 반응을 신고한 예는 0.2%인데요. 그중에 90% 이상이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이었고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약 대상이 만 6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2차 접종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백신 물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이번 달 말부터는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관련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실외에서만 벗어도 된다는 지침에서 더 나아간 겁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즉각 맞으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cience is also very clear about unvaccinated people. You remain at risk of mild or severe illness, of death, or of spreading the disease to others. You should still mask and you should get vaccinated right away.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원 노조가 가을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호응했습니다. We can and we must reopen schools in the fall for in-person teaching, learning, and support. And we must keep them open fully and safely 5 days a week. 위험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 두기 등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이 9월에 학교를 열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미국이 가을쯤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사실상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태국의 교도소 두 곳에서 약 3,000명의 수감자가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밀 수용으로 악명이 높았던 태국의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교정당국은 방콕 리멘드 교도소와 중앙여성교정시설 등 두 곳에서 2,83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참가자와 민주활동가들이 많이 수감된 방콕 리멘드 교도소는 확진자가 약 1,800명으로 전체 수감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교도소 외부의 야전병원이나 교정국 산하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리멘드 교도소를 봉쇄하고 일부 공간을 야전병원으로 개조한 교정당국은 앞으로 모든 재소자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กรุงเทพก็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ปิดแดนทุกแดนแล้วก็ซีลแดน
วางแดนให้เป็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สนามเพื่อรักษาผู้ป่วยที่เป็นสีเขียวนะครับ 이번 집단 감염은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반정부 활동가 판호사야가 페이스북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밝히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날 교도소 확진자 외에도 곳곳에서 2,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며 태국의 신규 확진자는 4,88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약 9만 4천 명으로 늘었고 하루 32명이 숨져 사망자는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태국은 한때 코로나 대응 모범국으로 꼽혔지만 지난달부터 환자가 급증하며 3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7,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저녁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880명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지난 8일 7,241명에서 10일 4,940명으로 줄었다가 11일 6,242명, 어제 7,0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취소 조장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전국의사노동조합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올림픽 취소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한 60대 남성이 20대 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아버지는 한 달 정도 전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하도읍에 있는 한 빌라. 지난 6일 오전 60살 강모 씨가 이곳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의 29살 아들이 3층 집 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과학수사대하고 경찰 폴리스하고 그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네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경찰. 그런데 유가족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이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강 씨가 이미 한 달 전에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 죽여버리겠다. 이 문구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고인이 된 분도 아버지도 그 얘기를 수차례 하고. 당시 강 씨는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자주 보여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을 만나보더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는 무조건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버님 입장에서 경찰이 와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경찰을 부른 아버지에게 큰 분노를 표시하며 더욱 횡포를 부렸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대상자가 굉장히 차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막 흥분되어 있고 막 다투고 막 그런 흔적이 없이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제입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들과 단 둘이 살던 강 씨가 숨진 다음 날 이 사실을 몰랐던 친척들은 지구대를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강 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철수했습니다. 시신이 화단에 있었지만 집 주변조차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이 거기 와서 문 노크만 세게 해보고 4~5분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지 않자 저한테 어떤 정보도 묻지 않고 그냥 결국 주민 신고로 뒤늦게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전환했고 5시간 만에 도주 중이던 아들을 안산 길가에서 붙잡았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2년 전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안인득의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험하다는 신호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비슷합니다. 경찰이 2년 전에 강화한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범행한 거 후회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처벌받고 싶습니다. 처벌받고 싶고. 피해 망상에 시달리던 안인득은 평소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도 숱하게 신고됐습니다.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청은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 유의 사항을 강화해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습니다. 당장 위험이 없더라도 난동 이력이나 흉기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응급 입원 조치를 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남양주 존속 살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버지인 강 씨의 신고에도 경찰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 동기를 확인해보면 하루치밖에 안 먹고 일주일 됐는데 하루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약을 아예 안 먹더라고요. 얘가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난동 이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살해 위협한 아들을 내버려뒀습니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 앞에서는 상황이 조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면 애타게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시도하던 가족이라든지 오히려 또 주변의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웃 주민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강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셨어요. 좋았어요. 나가 무슨 아버지는 그러나 어린이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러 갔다가 참혹하게 숨진 강 씨. 유가족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선에서 안일한 대응 대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현재 그 상황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강제로 입원시켜드릴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경찰관이 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인이의 삶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16개월. 그마저도 입양 과정에서의 수개월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학대를 버티던 정인이의 몸과 마음은 모두 만신창이었습니다. 정인이의 생전 사진입니다. 뽀얗던 피부는 입양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검게 변했고 팔다리도 눈에 띄게 가늘어졌습니다.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고 차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세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지만 정인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고 정치권은 이른바 정인이법을 추진했습니다. 모두 뒤늦은 반성과 후회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인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고 양모의 학대는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그마한 몸에서 셀 수도 없는 멍이 발견됐습니다. 아이 몸을 고정한 뒤 발이나 물건으로 때렸을 거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오늘 오후 법원의 1심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40대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 노래주점 업주 A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내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시비가 붙었고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시신을 훼손해 자신의 차에 싣고 다녔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로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이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고 머리에 난 상처는 사망과 관련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실종된 고 손종민 씨.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 씨 머리엔 찢어진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부검이 진행됐고 12일 만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과수는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머리 왼쪽에 있는 찢긴 자국 2곳은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한 시점은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에서 2-3시간 이내로 추정됐는데 경찰은 음주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와 친구 A 씨는 지난달 24일 밤 10시 50분쯤부터 이튿날 새벽 1시 반쯤까지 편의점을 여러 차례 방문해 360ml 소주 2병과 640ml짜리 소주 2병, 청아 2병, 막걸리 3병 등 모두 술 9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구매한 술을 모두 마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파악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유족에게만 알리고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경찰은 또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손 씨가 실종됐을 당시 행적도 재구성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새벽 당일 손 씨와 친구 A 씨를 목격한 6개 그룹 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손 씨와 그 친구 A 씨는 당일 새벽 3시 38분까지는 함께 있는 게 목격됐는데 A 씨는 간혹 강가 쪽으로가 토를 했고 손 씨는 주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42분 뒤인 4시 20분엔 A 씨만 강가에 가까운 경사변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었고 이를 본 한 목격자가 A 씨가 위험해 보인다며 깨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당일 새벽 3시 38분부터 4시 20분까지 42분 사이 두 사람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충남 천안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있다면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남성을 잡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요. 출입 명부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CCTV 화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자아이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용의자가 어딘가를 보며 책장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일. 글에는 음란행위가 4시간 동안 이뤄졌고 용의자가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CTV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진짜 너무 불안해요. 이제 혼자는 진짜 못 보내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더구나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그 여아 뒤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 끔찍해요 진짜. 해당 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용의자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10대 학생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파트 주민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에 적어놓은 이름과 연락처가 허위로 확인돼 CCTV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실을 익명으로 최초 제보한 아파트 관계자가 대기 발령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자는 최근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추세여서 제2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걱정했지만 아파트 측에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다급하게 뛰어가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보이시죠? 서울 마포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던 남성을 지나가던 고등학생 4명이 구조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용기 있는 선행을 한 학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서울 마포대교.
출동한 소방대원이 곧바로 난간을 넘어갑니다. 남성 한 명이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관들과 함께 시민 4명이 남성을 있는 힘껏 붙들고 있었고 덕분에 소방대는 빠르게 남성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구조에 나선 시민은 환일고등학교 3학년 전태현, 정다운, 정두, 김동영 학생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산책하고 돌아가던 중 경찰관이 난간에 매달린 남성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분께서 한쪽 다리씩 잡고 계셨는데 남성분께서 손을 놓으시려 하시니까 이제 좀 더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에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중에 매달린 100kg에 육박하는 남성을 잡고 버티면서 팔에 힘이 빠지고 상처도 생겼지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것도 있고 걱정도 많이 돼서 별 생각 없이 바로 도와드렸는데 저 손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출동했던 소방대도 어린 학생들의 침착하면서도 대담한 대처를 칭찬했습니다. 요구자가 강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대견하다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꼭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소방서는 학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선행을 학교에 통보해 격려할 계획입니다. YTN 부수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또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그 첫날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전동 킥보드 통행이 빈번한 홍대 입구역 부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객에게 단속 경찰관이 다가가 주의를 줍니다. 기존에는 원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오토바이처럼. 2명 이상 올라타거나 인도를 쌩쌩 달리는 위험천만 주행도 눈에 띕니다. 2명이 타는 게 아니고 혼자 타는 겁니다. 2명은 승차동은 초과예요. 이것도 범칙금 대상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1시간 반 동안 마포구 일대에서만 위반 사례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개정법은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 강화됐는데 벌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고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 전혀 몰랐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제 킥보드 이용하면서 헬멧을 꼭 착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매년 늘어 지난해엔 900건에 달했습니다. 턱이 높은 곳에서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 골절이 되는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두부, 얼굴 부분에 대해서 부상이 일어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지자체와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대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규정 안내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넘어서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탈세 혐의자들은 300명에 가깝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세무검증 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지역으로 대폭 넓혔습니다. 44곳에는 태릉 CC와 용산 정비창,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세종 스마트 산업단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44개 개발 지역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토지 보상금을 증여받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개발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가족이 개발 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쇼핑하듯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세무당국은 가족 단위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족 명의로 조직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사주 일가는 가족 업체 간에 수십억 원의 거짓 거래 등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고 고가 자동차 수십 대를 사들였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 예정지 일대 수백억 대 농지를 취득한 뒤 텔레마케터 900명을 고용해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양도한 건설회사 퇴직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 분석원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 적정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강원도 전직 양구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전직 양구 군수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원 양구군 삼선 군수 출신인 전 씨는 현직 군수 시절인 지난 2016년 7월 여동생을 시켜서 양구 파리 인근에 1,400제곱미터 땅을 1억 6,4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해당 용지가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사 부지로 확정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일찍 찾아온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그간의 열기가 계속 쌓이고 동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지속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8도로 올봄 들어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자외선도 무척이나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청 이남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은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전국 하늘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와 대전, 춘천 31도, 대구와 서울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시원한 동풍이 부는 동쪽 지방은 속초 20도, 포항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고 불필요한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현실입니다. 여당, 김부겸 인준안 밀어붙였다. 여당에 막혀 문 대통령 인사 직진 멈추다. 여당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 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 기사, 오늘 조간 1면을 차지했습니다. 송영길 리더십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당청 관계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확인했다는 기사들 나왔습니다. 야당은 낙마 1순위 임혜수 후보자가 여성 장관 비율 때문에 살아남았다면 오히려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K반도체에 510조 원을 투입하며 초격차 기술 유지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도체 집중 육성은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2개가 나왔는데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김형연 변호사는 보도 하루 만에 사임했습니다. 현대차도 미국에 8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들의 통 큰 투자 발표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미 백신 동맹과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와 모더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협약을 맺을 듯하다고 합니다. 머스크 한마디에 코인 시총 18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인플레 우려로 증시도 얼어붙어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이 명시됐습니다. 이 지검 장관은 별도로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한겨레는 일면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겨냥해 지난해 말 고사포를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 실었습니다. 이 손가락 모양은 남혐인가?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을 다뤘는데 근거 없는 남성 혐오 의혹이 정치인과 언론을 통해 공론장으로 나온 경로를 추적하며 극복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 검토안을 실었습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지산세 감면 대상도 9억까지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어제 저녁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임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인준 강행에 반대 발언만 한 뒤에 퇴장해서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딴지 걸기 아닙니까? 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하명에 충실하게 무책임한 폭주기관차에 합승하고 있습니다.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의사진행만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아니 뭘 채택했다는 조순회 겁니까? 간사님 의사진행 우리는 채택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당 신임 지도부와의 첫 간담회인 오늘 자리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전국 해법과 향후 당청 관계 등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과 백신 수급 상황,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 강행 처리에 대해 항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사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습니다. 또 국민이 바라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력 대권주자 사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7명을 조사한 결과 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도는 42%, 윤 전 총장은 35.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여야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23.6%로 1위를 차지했고 윤 전 총장은 19.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6.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4%, 무소속 홍준표 의원 2.1%, 정세균 전 총리 1.4% 순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습니다.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지도부와 청와대를 꺾고 뜻을 관철한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 주류에 맞서 개혁을 외치는 초선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수,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다음 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40여 명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려가 오간 끝에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1명 이상의 엄단이 필요하다. 이런 아까 얘기한 그 의견을. 놀란 건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당 반대가 검증 실패는 아니라며 임명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던 청와대도 이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고에 들어갔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선들의 공개 반란은 국민의힘에서도 엿보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은 대놓고 기성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간 우리 당의 리더들이 보여주지 못한 자기 희생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성 정치로는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설 수 없다며 돌직구를 날렸지만 원조 소장파 격인 원희룡, 정병국 전 의원 등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지면서 초선들의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은 152명으로 과반을 넘고 17대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조직과 진영 논리에 묻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터라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427명, 비수도권에서 258명이 남았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7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30세 미만인 백신 1차 접종자도 접종 대상인데요. 다만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83만 회분이 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코백스를 통해 받은 예정된 상반기 공급 물량입니다. 이에 따라 코백스를 통해 받은 백신은 모두 126만 7천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이 백신의 일부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접종에 쓰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접종에는 30세 미만 1차 접종자도 접종 대상입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도 412만 6천 회분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뒤에 11주에서 12주 사이에 2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2차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라도 다시 접종을 신청하면 그땐 가능한 이른 시간을 잡아 접종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2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하는 교차 접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기관이 실수로 교차 접종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추산 인원은 모두 92만 6천 명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60살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시작되면서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95%가 어르신인 점을 고려해서 상반기 접종 대부분이 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건데요. 방역 당국은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백신을 꼭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숨진 환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넘는데 80대 이상이 절반 넘게 차지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한 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 정도만 차지를 하지만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에게는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정부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우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달까지 900만 명 넘게 백신을 맞도록 할 계획인데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는 물론 사망 중증률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9.5%가 감염을 예방하는 걸로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의 사망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득에 비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은 훨씬 작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고령층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로 이마저도 발열 등 일반적인 면역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희귀혈전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해외 사례를 봐도 50대 이상에서 오히려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의 경우에는 그런 통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위험도에 비해서 더 높지 않다. 오히려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백신이 고령층의 생명 지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례가 오면 꼭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출 호조 등 최근 경제 지표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장률 4%를 언급했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4%에 가까운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제 반등의 핵심은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수출은 최근 날개를 달았습니다. 배편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미주 항로에는 임시 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애초 우리 정부 전망치는 3.2%였지만 어느새 4%대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3.8% 성장, 내년엔 민간 소비 회복에 따라 3%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달 2% 넘게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던 소비자 물가의 경우 올해 1.7%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자리 회복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자 22만 명이 사라진 최악의 지난해. 올해는 19만 명이 늘며 소폭 반등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면 서비스업 회복이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명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기준 38%, 10곳 중 4곳은 텅 비었습니다. KDI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백신 보급 속도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집단 면역 시기가 당겨지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저희가 전망한 3.8%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백신 보급이 좀 지체가 된다면 그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KDI는 경제 회복이 된다 해도 그 속도는 업종이나 소득 수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은 그동안 대면 서비스업과 저소득층, 여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여성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많이 빠졌다는 게 이 코로나 충격의 고용 충격의 회복을 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KDI는 또 연이은 추경이 지난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고 봤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계속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경기 회복을 고려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나 실내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현지 시각 13일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흥분되고 강렬한 순간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은 채 크고 작은 실내 그리고 실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새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고안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지중해 곳곳에 해수욕장을 개장한 그리스가 남쪽 쾌역 주요 관광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관광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은 그릭스가 올여름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서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소형 항공기가 그리스 남쪽 해역의 낙소스 섬에 착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인근 2개 섬 주민들을 위한 2차 접종 물량입니다. Με την συνοδεία των γιατρών από το νοσοκομείο της Νάξου θα εμβολιαστούν τη δεύτερη δόση οι μόνιμοι κάτοικοι από 18 ετών και άνω. Στην ουσία η Ηρακλιά και η Σκηνούσα σε 15 μέρες από σήμερα έχουν αποκτήσει το περίφημο τείχος της ανοσίας. 낙소스 섬은 에게해 키클라데스 제도의 12개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전달된 백신은 인근 2개의 섬, 이라클리아 섬과 시누사 섬으로 다시 배분돼 운송됐습니다. 백신 접종 센터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Η όλη διαδικασία είναι πολύ καλή διότι μας δίνει την ευκαιρία να κάνουμε όλοι εμβόλιο γρήγορα και ανώδυνα γιατί αλλιώς θα πρέπει να κάνουμε κάποιο ταξίδι, να περιμένουμε και όλα αυτά, οπότε γλιτώνουμε μια μεγάλη ταλαιπωρία. 그리스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올여름 관광 성수기 대목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 전체 인구 1,070만 명 가운데 섬 주민은 약 150만 명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업주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범행 직전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의 부실 대응도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을 만한 도로 옆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통제선 너머풀 숲은 성인 남성이 누워도 모를 정도로 우거져 있습니다. 인천 노래주점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인근의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이어지는 길과 등산로가 있었지만 워낙 인적이 드문 탓에 쉽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노래주점 업주 A씨는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노래주점에 이틀 동안 숨겨뒀던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며 내버릴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혹시 모를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CCTV가 없는 곳을 찾아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여기를 차로 다니는 코스를 아는 사람은 알아야지만 여기를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의 부실한 대처도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인 새벽 2시쯤 피해자가 술값을 못 냈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끊었는데 당시 상황실 경찰관은 주변에서 욕설을 듣긴 했지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화를 건 시간이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 대처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등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여학생들의 죽음이 성범죄 피해와 연관돼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여중생 2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시각은 오후 5시 10분쯤. 이들은 곧바로 병원 2곳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여기에 사건 2개 있고 여기에 지갑 2개 있고 여기 휴대폰을 다 올려놨고 지갑 여기다 2개 놓고. 현장에서 이들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중생들은 친구 사이로 최근 성범죄 등의 피해자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문 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도 함께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성범죄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숨진 여중생 가운데 한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이어 전문가 진술 등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건 사실이라며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유족 조사를 토대로 여중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성범죄 피해와 연관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도망간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숨지기 전 아버지의 도움 요청을 경찰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29살 A씨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쯤 60대 친부 강모 씨를 집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 씨는 어린이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 A 씨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강 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출입국하는 여객이 줄어들자 화물로 담배를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관세 당국은 밀수업자들을 처음으로 범죄 집단 구성과 관련한 특정 경제가줄 처벌법으로 고발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세관 화물검사장에서 수입된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 문이 열립니다. 마스크로 신고된 상자 2여 겹을 걷어내고 안쪽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빼곡히 쌓인 담배가 나옵니다. 엑스레이로 검사할 것을 대비해 앞쪽에는 정식 수입 물품으로 가려놓고 뒤쪽에는 담배를 담아 들여오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입니다. 또 점조직을 구성해 SNS로 연락하며 서해위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유통하고 해외 수출길에 오른 담배를 빈 상자와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썼습니다. 수출용 담배가 밀수됐기 때문에 질병에 관한 경고 그림이나 한글로 된 흡연 경고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은 수출용을 역수입하거나 거포장을 흉내낸 가짜 담배, 그리고 중국 담배가 밀수된 양은 올해 1분기 동안 179만 갑, 72억 원어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담배는 부산과 대구의 시장을 중심으로 퍼지거나 외국인 식품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팔렸습니다. 비싸게는 한 갑에 1,300원으로 밀수돼 도매상과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며 각 500원에서 1,000원꼴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관세청은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따리상이 줄면서 화물을 통한 밀수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한 결과입니다.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 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가법을 적용하여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관세당국은 한글 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으로 표기된 담배를 발견하면 밀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중단을 검찰에 요청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수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소장엔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이 나서서 해당 사실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한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할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면서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고 조국 수석은 이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그대로 알려서 안양지청에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당시 수석은 SNS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절차를 꼭 집어서 억지 춘향이란 말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은 이지검장과 공범 관계인 검사 3명을 추가로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우철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와 징계, 직무배제는 별개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 끌어안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 질문이 계속되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기소 절차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거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이 지검장이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건 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검은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여기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지검장이 버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결정을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외압보다 더 큰 문제 아닌지 아니면 실제로 엄청난 외압이 있었던 건지 도대체 어느 쪽이냐면서 물음표를 던지는 의견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조차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검사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이 이 지검장과 공범 관계인 검사들을 추가로 공수처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입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앞서 이 지검장 사건처럼 검찰로 재이첩하는 방안 등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떤지 등을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도 재건축 추진 등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매달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5주째 노원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상계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9%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0.2% 올랐고 역시 규제를 비껴간 서초구도 이번 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목동과 여의도에서는 상승폭이 줄면서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부동산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그 어느 해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1% 이상 오르며 누적 상승률이 4.6%를 넘었습니다. 월간 1%대 상승률이 이처럼 장기간 이어진 건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도 안산과 의왕, 고양,
인천 연수구는 10% 이상 오르는 등 경기와 인천이 유례없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수도권 내 입주 물량 축소, 교통호재가 있는 저평가 지역들의 가격 키 맞추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에 대한 우대,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등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수요자 유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매물이 더 줄어들어 아파트값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합심해서 오는 2030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종합적 지원을 하고 업계도 역대급 투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투자액을 171조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산업의 쌀로 불려온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제 전략 무기로 여겨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생산 기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국가 간 경쟁을 벌이자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의 경우 업계 요구 수준에 맞춰 세액 공제를 최대 50%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신설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 증설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용인과 평택 반도체 단지는 10년치 용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력 기반 시설도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민관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도체 업계도 자체적으로 역대급 투자에 나섭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보다 38조 원 늘어난 17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수성에 힘쓰기보다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 삼성이 선제적 투자에 앞장서겠습니다. 판교에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팹리스 밸리가, 용인에는 소지와 부품, 장비업체 단지가 조성됩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화성, SK하이닉스의 이천 청주는 최첨단 메모리 제품을 생산하면서 K자 모양 반도체 벨트의 중심지가 됩니다. 민관 공동의 반도체 전략이 완성되면 수출은 2030년 2천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고 고용 인원은 모두 27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인수합병 등의 투자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어제 국내 설비 증설과 인수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8인치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해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의 개발, 양산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만간 인수합병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2%에 불과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어제 저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킴에 따라서 오늘 아침 일찍 김 총리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7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네, 김 총리는 잠시 후 정부 서울청사에 첫 출근해서 총리 취임 소감과 각오를 밝히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이매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아직 재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을 찾아서 2030년까지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부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가 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기반시설 확충에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장기간에 걸쳐 호황이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K 반도체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범죄 단체에 몸값을 지불했다고 CNBC 방송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콜로니얼이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당한 지 수시간 만에 동유럽의 해커들에게 약 500만 달러, 우리 돈 56억여 원을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이 금액을 전달했고 미 연방정부도 콜로니얼이 몸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기술기업 구글이 이탈리아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은 현지 시간 13일 구글 이탈리아 지사와 모 회사 알파벳에 과징금 총 1억 200만 유로, 한화 1,4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구글이 차량용 안드로이드 오토 플랫폼에 경쟁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당, 김부겸, 인준안 밀어붙였다. 여당에 막혀 문 대통령 인사 직진 멈추다. 여당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 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 기사, 오늘 조간 1면을 차지했습니다. 송영길 리더십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당청 관계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확인했다는 기사들 나왔습니다. 야당은 낙마 1순위 임혜수 후보자가 여성 장관 비율 때문에 살아남았다면 오히려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K반도체에 510조 원을 투입하며 초격차 기술 유지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도체 집중 육성은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2개가 나왔는데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김형연 변호사는 보도 하루 만에 사임했습니다. 현대차도 미국에 8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들의 통큰 투자 발표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미 백신 동맹과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와 모더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협약을 맺을 듯하다고 합니다. 머스크 한마디에 코인 시총 18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인플레 우려로 증시도 얼어붙어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이 명시됐습니다. 이 지검장관은 별도로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한겨레는 일면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겨냥해 지난해 말 고사포를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 실었습니다. 이 손가락 모양은 남혐인가?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을 다뤘는데 근거 없는 남성 혐오 의혹이 정치인과 언론을 통해 공론장으로 나온 경로를 추적하며 극복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 검토안을 실었습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도 9억까지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흐리다가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포항은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때이른 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